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3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1단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고 경제 수탈이 확대되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10년대 바로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는 1919년 발생했던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 통치 표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킨 이후로 무단 통치를 실시를 했었죠. 폭력으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 민족의 저항과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는 그런 저항들이 전 국민적인 운동 3.1운동으로 이 독립운동이 폭발을 해버렸잖아. 이 3.1운동이 너무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대하길래 저렇게 전 국민들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식민지여도 그렇지 너무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다른 나라들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일본이 우리 민족을 폭력과 힘으로 억눌러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무조건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 무단 통치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절감하게 되면서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화 통치라는 이름을 왜 붙었느냐? 바로 앞으로는 너네 우리 무단 통치 안 할게. 너네 한국인들의 문화와 너네 관습 다 존중해 줄게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통치가 실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화 통치를 실시했던 총독은 여러분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통치가 실시된 결과, 즉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문화 통치 시기 1920년대는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무단 통치 시기에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만 됐다고 했잖아. 즉 군인만 됐었는데 이제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표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웃긴 일이죠. 지들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겉으로만 우리 민족을 달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이제 헌병경찰 제도가 아니라, 즉 엄격하고 무섭고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 헌병경찰이 아니라 이제 일반 경찰, 보통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경찰로 이제는 조선 사람들을 지켜주고 치안 유지하겠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제 헌병경찰 제도가 아닌 보통 경찰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샅샅이 물 셀 틈 하나 없이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 관서와 경찰관의 수는 훨씬 더 증가를 시켜요. 옆에 있는 거 볼게. 1910년대 헌병경찰 시기의 경찰 인원보다 이 문화통치식의 경찰 인원이 훨씬 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비용, 예산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무단통치 시기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것들 비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웃긴 거죠. 자, 그리고 이 문화통치 시기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1920년대 제정이 되는데 이게 왜 제정이 되냐면 당시 1920년대 하면은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된 상황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일제 국가 체제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즉 사회주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치안유지법 만들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너 지금 국가의 체제 흔들려고 하고 있지, 너 사유재산 제도 부정하고 있지, 너 사회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치안유지법을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 결과 많은 한국인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구속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단통치 시기에 조선 사람들은 신문을 간행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문화통치 시기에는 너네 한글신문 발행해도 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1920년대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고 하는 한글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발행하라고 해놓고 사전에 신문 발간하기 전에
무조건 일본의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이걸 검열을 받는다고 하거든. 자, 그래서 사전에 검열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다 삭제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신문을 보면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 이렇게 다 삭제한 거 보이지? 그래놓고 무슨 우리를 뭐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고 하고 있어. 즉 문화 통치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부 다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무슨 뭐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민족 분열 정책 실시 한번 볼게. 즉 요거는 얘들아 1920년대 문화 통치 안에서 일본이 특히나 신경 썼던 정책이야. 자, 민족 분열 정책. 방금도 여러분들이 문화 통치의 결과를 봤듯이 문화 통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해주는 척하면서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친일파를 많이 기르기 위한 게 바로 일본의 목적이었거든. 친일파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우리 민족도 갈라지게 되잖아. 친이라는 쪽이랑 항이라는 쪽으로 나뉘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문화통치에. 그래서 이 일제가 문화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던 민족 분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화통치 시기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각 지방에도 어느 정도 정치 참여권을 준다는 얘기거든. 지방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데, 이러면서 너네 한국인들도 이제 너네 지방에 있는 일들 결정하게 해줄게. 너네도 정치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선전을 해. 그래서 각 지역, 당시에는 여러분들 무슨 부, 예를 들면 나주부, 뭐 금천면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행정구역이 있어. 거기에 그 지역 일은 너네가 한번 해결해봐, 한번 결정해봐 하면서 부와 면 협의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이런 도에는 평의회를 설치해서 그 도의 일은 너네가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치 참여 요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국인들을 막 끌어모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협의회나 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은 쉽게 말하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야. 결정권은 없고 그냥 의견만 물어보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어. 의결권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주에 학교를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학교를 세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고, 학교 세우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만 내는 거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것들은 특히나 또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친일적인 인사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지방자치제로서의 의미는 없었다고 봐야 돼. 자, 그리고 이 민족분열 정책 내용 중에 앞으로는 너네 한국인들 교육기회 확대해줄게 라고 하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합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 때는요, 보통학교, 초등학교야.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해요. 무단통치 시기에는 4년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6년으로 늘려줄게. 너네 교육 더 시켜줄 거야. 그리고 학교 수도 일부 늘려줄게 라고 하고, 심지어는 너네 대학도 세우고 싶으면 세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워낙에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취학률은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리고 대학 설립 가능하다고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한국인들이 막상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걸 굉장히 억제하고 방해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니까 뭘 모르는,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우리 잘해주려나 봐. 이제 우리 앞으로 어차피 이 일제강점기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일본말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친일파로 바뀌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았어. 자, 당시에 일제의 친일파 양성책 한번 읽어볼게. 당시 이 문화통치 시기 총독이었던 그 사이토 총독이 내세운 건데,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들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과 종교가에 침투해서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각종 종교단체에도 중앙집권화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즉 정부의 말을 듣게 하는 거, 어용화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일반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 이제 지역에서 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조선인 부호, 부자, 자본가에게 이제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조선에 돈 많은 사람들, 일본에 돈 많은 애들 서로 연결시켜준다 이거야. 이거 보면 전부 다 친일파를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문화통치의 목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문화통치의 목적은 겉으로는 너네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허용해줄게, 정치도 참여하게 해주고 교육도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결국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기묘하게 교묘하게 뒤에서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민족 분열 정책으로서가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민족 분열 정책의 결과 이런 일제 문화 통치에 이제 속아 넘어간, 즉 동조한 일부 지식인들이 이제 친일파로 돌아서게 돼요.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다니냐면, 먼저 민족 개조론.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우리가 주권을 잃은 것은, 나라를 뺏긴 거는 우리의 그릇된 민족성 때문이야. 우리 민족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 민족이 별로야. 독립을 위한 투쟁보다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긴 게 우리가 잘못돼서니? 일본이 잘못돼서잖아. 근데 이걸 우리 민족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친일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우선 자치를 인정받아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자. 일단 일본한테 우리 조선 땅은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게 해줘. 너네가 우리 지배하는 거 인정할 테니까 정치만 우리가 하게 해줘. 이게 바로 얘들아 자치론이야. 스스로 자해 다스릴지, 우리가 조선 스스로 다스리게 해줘. 일제강점기는 인정할게. 이거거든. 이것도 개소리지. 뭔 소리야 이게. 독립이 우선이지. 이런 거 주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통치 인정하고 참정권만이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획득하자. 자치론과 참정권론, 이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친일파가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이거에 동조하지 않으면 뭔 이게 개소리야. 너네 완전 이제 친일파 다 됐구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니야. 즉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문화통치 때문에 이거에 동조하면서 이런 개소리 했던 애들은 우리 민족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일본에 타협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 민족운동 계열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우리 민족 우선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본에 타협한 거야. 그리고 일본에 타협하지 않은 안일 비자를 써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이렇게 분열되고 마는 거죠. 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바로 여러분들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적어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이 경제 수탈 정책, 바로 산미 증식 계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미는 여러분들 쌀을 생산한다는 뜻이야. 생산한다. 쌀, 증식, 늘린다.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란 뜻이죠. 자, 이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에 끝났죠.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이제 군수물자 같은 거 팔면서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이제 일본이 막 공장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1차 세계대전 계기로 일본의 공업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고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쌀의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쌀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쌀 생산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조선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쌀들이 조선에서 생산이 돼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고요.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 이런 쌀 생산하고 옮겨 나르고 굉장히 이런 고통을 받는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별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가 되냐면 일단 벼의 품종을 바꿔요. 굉장히 많이 수확할 수 있는 품종벼로 이제 그 벼의 종자, 그 씨앗을 개량을 하고요. 그리고 땅도 좀 더 비옥하게 개간을 많이 합니다. 토지를 개간을 하고 쓸 수 있게 바꾸고, 그리고 수리조합도 굉장히 많이 조직을 해요. 수리조합이 뭐냐면 얘들아, 그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지역의 단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수리시설이 뭐냐면 요런 댐이나 아니면 농사를 위해 필요한 저수지 있잖아. 농사는 물이 중요하니까 댐이나 저수지 요런 것들을 관리하는
지역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쌀 증산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제 쌀이 수탈당하고 쌀을 많이 모아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표적인 지역이 군산이야. 군산. 전라북도 군산. 거기에 이렇게 쌀탑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사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연두색이 쌀 생산량인데 나름대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잠깐의 흉년은 있었어도 자, 증산은 됐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으로 이출은 얘들아 수출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일본으로 넘어가는 쌀의 양이 훨씬 더 많아. 아무리 피똥 싸면서 생산량을 늘려도 그만큼 일본으로 더 많이 가져가 버린다는 소리야. 즉 증산한 양보다 일본으로 이출되는 이출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많이 생산했어도 한국인들한테 떨어지는 거는 없어. 그만큼 더 가져가 버려서. 그래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계속 악화되고요. 우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주에서 오히려 잡곡을 수입해서 먹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증산한 양은 전부 다 그냥 일본이 가져갔다고 보면 돼. 그리고 심지어 쌀을 증산한 비용 있잖아. 이 비용도 전부 다 농민에게 전가해버려. 예를 들면 농지를 개량하는 비용 밑에 있는 거 볼게. 수리시설, 댐이나 저수지 확충하는 거, 품종 개량하는 거, 화학 비료값까지 전부 다 농민들에게 전가를 하다 보니까 전가는 떠넘긴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몰락하는 농민들은 더 증가하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외워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제의 산업정책의 변화 볼게. 1910년에는 여러분들 회사령이 공포돼서 조선 총독이 허가해줘야지만 회사 세울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1920년에는 그 회사령을 폐지시켜버려. 폐지. 자, 이제 회사 설립을 조선 총독의 허가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회사 설립은 저 회사 만들게요 신고만 하면 오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 일본 상품에 대한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체결된 이후부터 일본 상품은 원래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일본 신발 90원이면 관세 15원 붙어가지고 좀 더 조선 거에 비해서 비싸게 팔았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 어차피 식민지인데 관세가 뭐 필요 있냐, 관세 폐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관세가 폐지돼서 이제 한국은 그냥 일본의 상품 소비 시장으로 완전 전락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의 상인들은 더욱더 위협을 받고 조선에서 장사하는 이 조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